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정 관계 재설정과 당내 갈등 수습이라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이 예정돼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62.84%라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대표에 선출이 됐는데 먼저 이 62.84%라는 의미 그리고 또 민심과 당심 득표에 따라서 또 어제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원과 여당의 지지층 모두 굉장히 강력한 변화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당원 투표에서 62.69%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 그러면 1%도 채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과거 2년간을 결산을 해서 이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원과 지지층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당원들께서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당을 운영하는 방식, 나아가서 당정 관계에 이르기까지 좀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열망을 이제는 받들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62.84%라는 득표율이 나왔는데 주목받은 부분이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권력을 당원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선택한 게 맞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사지선다.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선택지는 2개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면 한동훈 이 미래 권력 이 후보자냐. 당원과 국민들은 한동훈 어쨌든 이 후보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그리고 한 팀을 아우르더라도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미래 권력을 당원들이 선택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에는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지금부터 언론에서는 조기래 임덕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엇박자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장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오늘 뭐 만찬도 예정돼 있고 그 자리에서는 뭐 화합, 원팀, 한 방향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의 그 노정은 정치적인 향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것과 동시에 최고위원들도 선출이 됐는데 친한계 장동혁, 진종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효환, 김민전 의원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서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정책위 의장도 있고 여러 아직 남아있는 지도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고위원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지도부 간에 어떤 갈등 없이 잘 굴러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 송영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안정 속의 변화를 택하셨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동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만약에 최고위원이 1명만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4명의 최고위원이 일괄적으로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게 지금 국민의힘 당헌이 그렇게 네. 2022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동반 당선이 됨으로써 일단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안정 속의 변화라고 할 수 있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그 친한계는 아니라고 분류되는 분들 네. 이 3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 조화롭게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임명권은 당 대표에게 네.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그러면은 9명 중에 5명 이상을 확보해서 또 당 대표나 그 주류의 의중대로 그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네. 점에서 안정 속의 변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한동훈 대표가 과연 누구로 인선할 것이냐가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친한계로 지명할 것이다. 혹은 탕평 인사를 위해서 또 기존의 친윤계가 아닌 중진 의원을 임명할 것이다. 혹은 정정식 현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킬 것이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워낙에 격렬했기 때문에 탕평 인사를 통한 당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당직을 놓고 예를 들면 뭐 김영직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이나 그 각각의 포스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 각각에 대해서 정무적 고려를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링컨 대통령 때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을 남북 전쟁 중에 전쟁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아마 새 지도부 인선에서 아마도 어느 부분에선가는 좀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대척점에 섰던 네. 인물도 좀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리 굉장히 포용성 있고 개방성이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좀 표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지도부 구성,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은 과연 어떻게 운영할 네. 것인가? 송영훈 의원께서는 탕평 인사를 좀 전망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 구성을 보고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동혁,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한계죠. 네.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행보를 할 때 본인을 도왔던 그런 정치 비교적 신인들인 그룹이 있고요. 인유한 의원은 사실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폭로전에 가담을 하면서 비례대표 이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단히 무례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직격을 하기도 했고요. 김민전 여성 몫으로 들어가긴 했고 박정훈 네. 의원이 사의를 했지만 여성목 때문에 이제 지도부 입성을 했는데 이른바 뭐 딱 한동훈계라고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명의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인 공력이 상당히 있지만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서는 유일한 TK 후보. 그래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지도부에 입성을 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네. 3대3 구도가 일단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절묘하게 본인이 완전히 그립감을 갖고 또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구도가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탕평 당연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제 신인 당 대표가 당내에 워낙에 깊게 착근을 한 정치인은 아니다 보니까 본인 세력을 구축할 필요를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번 이 선거 국면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조직력이 약하니 조직세는 열세니 그러면서 결선에 갈 거다. 여러 전망들이 네. 나왔던 부분은 뭐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 그걸 체감한 것도 당사자일 겁니다. 이번 당대표의 머물 정치적 행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지도부도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한동훈 신임 당대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됐습니다만 앞으로 놓인 과제들이 참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어제 한동훈 대표 외에 나머지 3명의 후보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대표와 비한동훈 구도로 나뉘어서 좀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는데 어제 득표율을 보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3명의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도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3명의 후보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후폭풍이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으니까요. 네. 3명의 득표율이 낮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그만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셨던 것이죠. 그것이 한동훈 대표 한 사람에게 집약이 되다 보니까 네. 뭐 나머지 세 후보의 득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나 세 분 다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시고 세 분 합하면은 정치 경력이 70년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과 자산은 하루아침에 당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분명히 또 쓰임이 있을 것이고 당원과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대목이 있겠죠. 네, 사실은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 지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네. 것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는 건 다른 후보들이 압도적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명의 후보들의 이 득표율을 다 합쳐도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일단 이 채점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그러면 일단 기성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행보는 좀 어려워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껏 물론 이 정부에서 내각의 구성원이었고 여러 지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하명처럼 읽혔습니다. 당원들과 국민들께.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그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나야말로 친윤 후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일단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굉장히 결
결속력이 강해진 거죠. 네. 이게 정치인 원희룡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미래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좀 많이 물음표가 쳐집니다. 나경원 후보는 출발선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비윤, 비한이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었죠. 역할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선거 국면에서는 완전한 반한처럼 일단 정체성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차후 지자체 선거에 나올 것이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것이 좀 높게 네.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동훈 당대표 체계에서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쳐지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거리감을 각 후보에게 골고루 두면서 자기 입지를 좀 분명히 낸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타격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동훈 당대표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 바로 당정 관계의 재정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축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정 간의 화합, 원팀, 단결을 강조를 했고 오늘 저녁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동훈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원팀 화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속적인 수평적인 당정관계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관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취임 일성을 들어보면은 생산적이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은 결국은 당정이 화합을 해야 되고 네. 어제 윤 대통령께서도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셔서 당과 저는 지금까지도 한 몸이었고 앞으로도 한 몸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바로 통화를 했고 네. 오늘 저녁에 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정이 통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모드로 가면서 또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어떤 회동을 정례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정의 소통면, 접촉면을 넓혀가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많이 교환하는 일단 그런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장인미 부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는 통합, 화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요. 대립각을 껌껌이 세우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목표가 똑같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방향성에는 뭐 일치한다고 하지만 강론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일단 그 수락연설을 한 직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죠. 대통령실의 기류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정치하냐고 반문하고 있으니까요. 여사가 이렇게 조사를 소환해서 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국민 눈높이를 뛰어넘는 거라는 취지가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신임 대표는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누구보다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벌써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강론 하나하나를 헤쳐나가는 동안 아마 당내 분란도 수습되고 봉합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어서 이때 바로 이른바 한동훈 정치인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일단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장미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바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돼서 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 그동안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원내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해병대 특검 법안이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입장이 계속해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것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 두 분 최고위원들의 견해는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안 이 안이 왜 효용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그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이 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현재의 법안대로 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추천으로 우리 헌정사상 특검을 4번이나 했어요. 2005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빈곤한 논리를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민주당 추천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 사안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네. 겁니다. 야당은 어떤 수단을 갖고 있냐면 지금 압도적인 다수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결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제2요구 대상이 안 됩니다. 즉 야당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최후의 선택지로 상설특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그것에 그 상대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분명히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카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병특검법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좀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계속해서 합의안으로 들고 나올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네. 일단 제3자가 대법원장으로 지정된 건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특검의 초기 단계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공소 유지 다 전부 네. 잘 되지 않았어요. 또 법리적으로는 일단 공소 유지를 하는 그 대법원장이 지명한 특검이 재판의 유지를 하는 가운데 그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또 정치 쟁점한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의 안은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안을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입장 다른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협의 가능성 열려 있고 다만 이 부분은 한동훈 당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제3자가 지정하는 특검은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상설특검 같은 걸 하면은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전 의원, 인유한 의원 등등, 김재원 의원 받지 않겠다. 당신은 원내 사령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듣겠다. 이건 비토하는 겁니다. 사실 직격하는 거예요. 당대표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한동훈 당대표가 그냥 수긍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갈 도리는 없을 겁니다. 본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이 재의결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는 자세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닙니다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문제는 과거 이명박 특검법 때 헌재에서 합헌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21대 국회 때 나왔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대한변협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고르는 거였죠.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국회에서 무려 264표의 찬성표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을 추천한다면 그 중립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오늘 밤에 2차 방송 토론회에 나섭니다. 순회 경선 첫 주에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두관, 김지수 후보의 일극 체제 공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놓고 뭐 김두관 후보가 강한 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토론에 어떤 좀 내용으로 흘러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화두를 이재명 대표가 좀 던진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안에서 상당한 여러 또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이제 좀 하나의 상징적인 법안인데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여러 의원들, 뭐 진성준 의원도 그렇게 현역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마용성 라인 아파트값이 상당히 떴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해서 후퇴했다고 지적
부족할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로 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죠. 다만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종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를 내는데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기와 무관하게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과세하는 게 맞는지 여러 방향과 관련해서 갈래를 치고 가지를 쳐서 논의해볼 만한 화두를 던졌고 김두관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아마 쟁점이 충분히 될 것 같고 금투세 등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도입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좀 유예하기로 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체성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1급 체제 아니냐 90% 이상. 그러나 이 경선에 돌입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77.7% 지난 전당대회 때 얻었던 득표율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게 무의미할 거다. 지도력이 훼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90% 이상이 나오면 이때는 1급 체제다. 민주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과거 비근한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도 지도부를 흔들고 대선 주자를 뭐 훼손하고 이랬던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민주진영이 분열로 일단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외부 여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입니다. 지금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많은 득표수를 민주당에 줬겠습니까?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누구일 것인가? 이재명 대표라고 당원들이 많이 이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송영훈 의원께서는 순회 경선 첫 주에 지금 90%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뭐 비슷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90%가 넘는 득표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삼김시대 한복판이었던 1992년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표와 이기택 공동대표가 맞대결을 했는데 이기택 공동대표는 사실상의 페이스메이커였죠. 그랬는데 그 경선 결과는 6대 4가 나왔습니다. 60.5 대 39.5가 나왔거든요. 그 삼김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득표율. 이것이야말로 일극체제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죠. 즉 민주당에서는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건너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를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후보 사퇴를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건강 리스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미국 민주당도 이걸 애써 외면하다가 결국 대선 107일 남기고 후보 교체를 하게 이른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확실하죠.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얘기된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설득력 있는 논리가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분들의 실력일 거고 제가 현실적인 어드바이스는 드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좀 더 그 이슈 파이팅이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놓고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꺼내 들면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야당 의원 당직자들이 이 규탄 시위를 하면서 약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적임자로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본인이 방송인으로서, 방송 기자로서 이 거쳐왔던 이력 등등을 봤을 때 이 과연 방송을 엄정 중립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가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거죠. 이번 청문회에서도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MBC 출신이시죠. MBC와 관련해서도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등의 페널티가 이 정부에서 줬을 때 왜 그렇게만 하느냐. 시청 거부를 하거나 광고 중단 등의 다른 방식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MBC에 있을 때는 MBC 민영화와 관련해서 뭔가 좀 추진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들 그리고 사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물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최적임자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에
적임자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뭔가 방송을 개편하고 또 뭐 방문진이나 MBC 이사회, MBC, KBS, EBS 등등의 이사진 개편과 관련한 뭔가 돌격대가 필요한 것인지 민주당은 후자라고 보고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훈 의원님.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요. 그 나뭇가지를 볼 게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봐야죠. 지금 오늘 이 청문회를 왜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안 해도 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 3명째 지명을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툭하면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방통위원장들이 사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번째 임명을 해서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임자인지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야당이 아무 때나 조자룡 헌칼 쓰듯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되고 그 탄핵소추안 발의가 결국에는 공영방송에 관해서 야당에 유리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내지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이 적임자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매우 의문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